제일 전파사 얘기해 기쁜 토론 놀라운 기자들과 함께해 모두 모여 다 같이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돼. 정리해고 수순인데 KBS는 물론 정리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KBS 노조가 내부에서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게 네. 아니 왜 잘못은 박민 사장이 와서 KBS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네. 연봉도 제일 높잖아요. 그렇겠죠. 그만둘 사람은 경영이 어려우면 사장부터 그만둬야지 왜 직원들한테 그 무급 휴직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망가지는 게 네.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 맞아요. KBS 시청률이 나락을 지금 밑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 예, 기자가 방송사 사장을 한다는 거는 지나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분야는 시작을 아니야. 이제 좀 예. 해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유익한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전파사 사장 김동현입니다. 그리고 네, 참사리 축제 전문 매체 참사리 김지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래의 문체부 장관을 하고 싶은 김지영입니다. 네, 꼭 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언론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해오고 계신 김태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네, 이게 나라냐? 2년 반도 너무 길다. 김태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계 현업의 국장으로 종사하시면서 또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신 네, 남기창 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아직도 현직 일선에서 취재 기자들하고 같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또 바른 언론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또 기사도 쓰고 편집 데스킹도 보다 네. 왔습니다. 남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에 앞서서 코너는 4개 정도 코너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피플 앤 뉴스 그리고 사진 한 컷으로 보는 핫 이슈를 이모저모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오래전 2021년도 6월에 조선일보에 실린 사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그 이슈 짚어보기에 올린 이유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조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장녀 조민 씨의 사진인데요. 얼마 전 결혼식을 8월 11일에 했는데 8월 14일에 이게 결혼 선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대표와 조민 씨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해라 하는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그 화제가 됐던 조민 그 비공개 결혼식에 다녀오신 김태혁 칼럼니스트로부터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희 씨가 지난 11일 11시에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32살, 좀 늦은 나이는 아니죠. 늦은 나이는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신 것 같고 남편분은 동갑 내기 의사로 동갑. 밝혀졌습니다. 예. 의사로까지는 안 밝. 예, 의사. 아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취재해서 확인하면 의사가 맞고요. 둘 다 카톨릭 신자라 저 명동성당에서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직접 결혼식 갔다 오셨다 그랬죠? 네. 네. 그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조국 대표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딸내미 걱정 엄청 하더라고요. 네. 예. 저기 본인하고 좀 잘 많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특히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시절 때는 그 서로 너무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 자기가 별명을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조민 씨한테 그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양같이 기수라고 하더라고요. 차분해서 양같이 기수. 예, 난 차분해서 좋은 별명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성적표를 받아오면 양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놀리느라고 양같이 기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그때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 그리고 막 공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중학교 가가지고는 또 밴드 한다고
막 열을 올려가지고 네. 아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래 음악이나 열심히 해라 했는데 또 그것도 오래 못 갔던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예. 잘 그래서 이번에 예. 그 이 이슈가 됐던 게 결혼식 후에 네. 또 어젠가 그저께 그 결혼식 꿀팁 대방출 유튜브에 조민 씨가 결혼식 어떻게 예, 예. 준비를 하고 검소하게 이제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올렸고. 신혼집 얼마 들어갔고 뭐 그런 네, 그 내용이죠.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예. 이게 또 결혼문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50만 원이라고 또 가격을 예, 명시해가지고 예. 저렴하게 할 수 결혼식 있다라는. 비용이. 네, 네, 그러니까 성당에서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줄어들었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겠습니다만. 식비를 빼고 결혼식장에서 왜 이렇게 꽃하고 장식하고 이런 거니까 성당에서는 허례허식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 예전 사진이긴 한데 이게 조선일보가 그때 사실 좀 횡포에 가깝게 이 사진을 맞아. 올려서 조국 대표가 그때 당시에 10억 원의 손배소를 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4일에 14일.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아니 10억을 걸었는데 1,700만 원. 방금 그거가 어이가 없죠. 좀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어떻게 뭐 당연히 뭐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예. 할 것으로 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물론 나중에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지만 네. 오늘 앵커께서 이 이슈를 말씀하시길래 2021년 6월 달이었죠. 제가 기사를 썼어요. 무려 네. 저도 화가 나갖고 네. 두 번의 기사를 썼는데 하나는 당시에 언론 노조가 웬만하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무리 언론의 공격을 당하고 하더라도 언론 노조가 별로 그 입장을 내지도 않고 이건 누가 봐도 현업에 있는 기자인 제가 봐도 야 이건 정말 언론의 공격이 해도 너무하다 네. 싶을 정도의 공격이 심했어요. 네. 심지어는 뭐 지금 조민 씨 얘기했지만 예. 조민 씨가 부산 의전 다닐 네. 때 혼자서 살았잖아요. 여성 혼자서 사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심야에 네. 오피스텔 원룸 거기 찾아가고 뭐 인터폰을 누르고 왜요? 뭐 취재하겠다고. 밤에? 그렇죠. 이거는 거의 필연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상식 밖의 일이죠. 상식 밖의 일인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보니까 언론 노조가 당시에 성명까지 냈어요. 어떻게까지 성명을 냈냐면 조선일보는 일베 수준 찌라시로 전락했다. 네. 또 이게 촉발돼 갖고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네. 요즘 없어졌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폐간해 달라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조국 대표가 당시에 SNS에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뭐 기사로도 옮겼지만 성매매 기사에 이 그림을 올린 자 인간인가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당시 민주당도 이거는 거의 언론이 아니고 폐륜 일베 집단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었어요. 누군지 밝혀졌나요? 기자는 밝혀졌죠. 네, 저는 뭐 기자는- 이름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실명 얘기할 수 그렇죠. 없고 이 당시에 이들이 했던 거는 이런 일러스트 사파를 갖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갖고 많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격을 했죠. 성 관련 성추행 관련 기사에 그건 하지 말았어야 또 되는 거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연상되는 또 이런 일러스트 사파를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파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딛고 그 어려운 그럼요. 시기를 다 네. 전 국민이 이제 아는데 그래도 잘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아버님 속을 좀 조국 대표는 속을 네, 생겼지만 네, 네. 그래도 나이 들어가지고 본인도 어려울 텐데 조국 대표 북 콘서트 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응원하고 하는 거 보면서 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숙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잘 들었는데. 극복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젊은이 이런 모습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사실 그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2021년 6월에 엉뚱한 기사에 성매매 유인에 뭐 지갑 털어 이런 그 이상한 그런 제목의 기사에 이 사진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해 2021년 2월 말에 그 서민 교수, 그 기생충, 그렇죠. 그 기생충학 그 박사 윤석열 서민 대통령하고 교수가 친하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제목의 글을 썼냐 그러면 이게 조선일보 실렸는데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의 그렇죠. 이제 칼럼을 거기에 들어간 썼습니다. 일러스트였죠. 일러스트가 예. 몇 개월 뒤에 이제 성매매 관련한 이 기사에 이 예. 그대로 실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국 대표가 굉장히 이제 광분했죠. 그렇죠. 아니, 본인이 그냥 교수 일개 교수가 뭐 조민 추적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진만 봐도 성매매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 일러스트가. 예. 근데 이 기자는 왜 이렇게 이 사진을 사용했을까요? 당시에 뭐 2019년부터 네.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마치고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을 때부터 그때 이제 조국 사태라고들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조국 사태라고 언론들이 쓸 때 저는 윤석열 검찰의 난이다 라고까지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건 저는 난이다. 그야말로 또 검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 이걸 휘둘러서 결과적으로는 온 집안이 정말 멸문지화될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다 그렇죠. 극복하고 이번에 이제 결혼을 아, 그런 거 보면 참 행복한,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행복한 과정을 또 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된 예. 그런 조국 대표도 좋은 일이 있어요. 조국 대표가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단독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당대표 단독으로 출마했다는 건 찬반 투표라는 거죠. 예. 예. 예, 좀 오랜만에 듣는 찬반 찬반 투표인데 투표. 그래서 99.9% 받았습니다. 99.9%라고 하면 99.9%면 한 명 빼고 다 0.1%인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일부 후자들은 뭐 북한 노동당이냐 뭐 이게 전두환이 작중당 선거냐 네,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또 일부 조국 지지자들은 그 한 명이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조국 대표 아니었나 미안해가지고 아, 조국 대표는 아닙니다. 본인 아니래요? 찍었다고. 아, 본인 찍었대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조국 대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겪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냥 어려운 상황만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 그 네. 어려운 상황 짧게 좀 얘기하면 어떤 걸 도대체 제가 어려운 뭐 상황을. 그냥 극단적인 얘기 예, 하나 예, 할게요. 예. 얼마나 공격을 당했냐면 예. 그렇죠. 그때는 뭐 진영을 불문하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진보 지식인 그룹이라고 하는 데들도 전부 조국 당시 장관을 향해서 뭐 칼날들을 휘둘렀다. 뭐 예를 들면 칼럼을 통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국 장관의 뭐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조국 펀드라고 하는 사업 펀드를 만들어서 네, 네, 네. 마치 그렇죠. 무슨 뭐 대단한 그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가로등 전멸기 그 사업에 이 펀드가 개입됐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뭐 집 압색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 청문회 날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던 부인을 전격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당시 제가 SNS에 썼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검찰 쿠데타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진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화를 다 입고 있지 조국 않습니까? 대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탈탈 털린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털려가지고 뭐 문제점이 안 나오는 사람이 그때부터 누가 시작한 있겠어요. 그 예. 쿠데타가 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그 시도를 그렇죠. 계속 하고 당시에 있다. 이제 진행형이다라고 윤석열 보고서까지. 검찰총장 시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래서 그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특수부를 총동원해 갖고 판사들을 그냥 탈탈탈 털었죠. 그랬죠. 그리고 네. 실제로 현직 판사들이 검찰청에 불려가는 순환을 당했고 그렇죠. 그 서초동 법조 기자들의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저도 네. 검찰청 조사를 몇 번 받아봤지만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다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그 진짜 허탈감을 느끼죠. 네. 자존감도 상하게 되고 그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서초동 골목길에서 아마 벽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모멸감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검찰이 판사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원 행정처라든가 이런 데 압수수색하면서 많은 또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수사가 끝났으면 그 파일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뭐 검찰 캐비넷에 뭐가 있다, 검찰 캐비넷이 있다, 저거 꺼낼까? 누가 또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 바른 말 했다가 오늘 갑자기 보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한 말로 야 저거 또 캐비넷 흔들었나 보다, 캐비넷에서 뭐 꺼냈나 보다, 이 정도였죠. 그러면 대법원 수장이었던 전 대법원장이 물론 뭐 양승태 지금 계속 그 당시에 기소했던 판사들이 무죄로 풀려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데 부분도 아직도 그렇고, 네. 이 검찰이 그 판사들의 이를테면 뒤를 캐서 혹시 뭐를 비리들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진행형입니다. 모르는 걸 갖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현재도 네. 관련해서 정치권 관련해서 재판이 열릴 때 이게 작용하는 하나씩 꺼내려고 준비 중이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거죠.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들 좀 주시를 그런 해야 부분 돼요.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조국 대표 거는 좀 억울하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번 조국 혁신당 만들 때 그 많은 지지율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극복한 게 참 뭐 누가 봐도 일반인이면 예. 쉽지 않았는데 아까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주변 지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조국 대표가 혼자 집에서 왜 조국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혼자서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먹고 네. 이럴 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소권 없음은 어떤 극단적인 의미인지 아시죠? 네네.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댔으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되게 애정 있게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장에는 초대장을 못 받으셨다는데 한 말씀.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저도 초대장 받는 기준이 그때 뭐였었죠? 그때 뭐 조국 신당 국회의원들하고요, 네. 예, 당원들, 갔다 온 사람들 자랑 많이 하던데. 그리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뭐 유시민 방송작가 김어준, 네. 뭐 이수정 부총리도 왔더라고요. 네. 예, 전 부총리, 김부겸, 뭐 윤영찬, 뭐 이런 고민정 대표, 뭐 이런 분들 왔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어떻게 네. 알았냐면 네. 비공식으로 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후배한테 오늘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선배 그날 올 거지 성당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아니 명동 성당 자기는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혹시 뭐 나한테 나도 조국 혁신당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더 네.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꿀팁 어때? 네. 꿀팁. 조국 대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예. 잘 드셔요. 아마 정치인 중에 넘버 3 안에 들 거예요. 오. 아마. 네. 일체 흐트러짐이 없다고. 예, 일체 그- 흐트러짐 없고 네, 네. 취하면 이렇게 머리를 손으로 머리를 네, 올리는 게 네, 약간 네, 취했다 네. 펴지고 또 술도 이렇게 네. 꼿꼿이 먹어요. 그죠? 그 딱 혹시 안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술자리에서. 야, 이 말술 대 말술. 한번 그 1, 2, 지난번에 3위가 한번- 누군지 궁금하네. 1, 2, 3위. 1, 2, 3위. 아까 뭐 쓰리 안에 든다는데 아, 1, 2, 쓰리 3위가 안에. 윤석열 누굴까? 대통령은 중국의 3대 명주인 하나 수정망 그거 1000ml를 그러니까. 손님 사람 오면 한 병씩 그러니까 먹자고 하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술자리에 이제 아주 이게 붙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막상 막하? 근데 네. 그 조국 대표하고 먹은 사람 중에 조국 대표가 취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 그거 모습 본 취한 사람은 걸 많아요. 여러 번 보잖아요. 여러 번. 일반적으로 아, 경기도 보고 경찰도 보고 여러 번 그러니까 나왔는데. 취한 네. 거로는 아니, 마시는 횟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 없이 못 사냐면 그 당시 누가요, 한참 뭐 우리 예. 지금 용산 예, 예, 예. 사무실 주인 되신 분 있잖아요 대표님. 그 대선 경선 때 네. 대통령 선거 때 왜 지역에 이제 유세를 많이 가면 야, 이게 정치인 술 이야기하면 이거 그렇죠. 밤새. 그러면 제가 그 꿀팁 마지막에 네, 빨리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조국 대표하고 혹시라도 술을 먹고 싶으신 분은 네. 그 일단 조국 혁신당을 가입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그 회원들하고 네. 당원들하고 네. 이수역 근처에서 이수역 근처. 술을 마시면 네. 술을 마시다가 네. 조국 대표한테 전화를 하면 네. 조국 대표가 집이 그 근처거든요. 밤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러 명 술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첫 방송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저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 네. 뭐 오해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아니 뭐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조국 혁신당. 그래서 지금 다른 절대,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봉주 아유, 선배 정봉주 전 의원 사진인데 이게 패널 두 분하고 네.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같이 학교 생활을. 아, 두 분 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봉주 전 의원과 학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젊은 시절 또 운동권 때 시절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정봉주 전 의원 이 사진은 지난 7월 21일 사진입니다. 이때는 불과 이제 한 달 남짓한 사진이었는데 아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연설회 때 최고위원 선출하는 합동 연설회였죠. 그때 1위 할 때인가요? 1위입니다. 그때 이제 아주 그냥 기현상이 일어났다 하면서 1위 달리고 또 두 번째도 1위, 3위 쭉 가다가 네. 이제 계속 가겠다 하는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시점에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돼서 결국은 6위로 밀려나면서 최고위원이 되질 못했죠.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분이 그 학교 후배고 하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다이나믹한 이 정치 스타일 이런 내용들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 뭐 예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하신 분들이 근데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어떤 시점이 뭔지가 궁금해요. 어떤 시점이요? 아까 툭 떨어진. 그건 그거부터 좀 많이 먼저. 알려진 내용인데 네. 그때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네, 이재명 대표하고 김민석 그 지금 최고가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는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진지한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제 주인공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김민석 그 의원께 야 김민석 의원이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웃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영향을 일단 미쳤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미쳤다고 보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섭섭함이 있었겠죠. 사석에서 이제 이런저런 섭섭함을 이야기하다가 박원석 전 의원, 정의당. 정의당 지금은 뭐 박원석 새로운 전 미래 뭐 대변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왜 그쪽으로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분이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석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섭섭하다고 했던 이야기들을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이제 막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아니라 좀 미안하다라고 하든가 뭐 오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나가버렸죠. 오히려 나가버렸죠. 국회 소통관에서 네.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지 못할 얘기를 했죠. 좀 더 세게 나왔죠. 예. 그렇지. 그래서 그런 뭐 그거는 이제 좀 알려진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이제 예측컨대 이분이 그래도 참 민주당 내에서 아이콘으로는 또 여러 가지 좀 독창적인 상징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봉주 의원 하면 좀 불쌍하다, 네. 억울한 부분이 많다, 네, 네.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뭐 억울한 반영이 부분도 됐죠. 많았었고,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네.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1위에서 탈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또 계속 그 정봉주 의원은 약간 돌출 행동을 많이 해요. 그 동안은 많이 했었고 네, 뭐. 거기서도 뭐 하면 더 세게 나가고 하니까 뭐 민주당 내 극렬이라고 표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미움을 산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 국장님은 이게 이제 늘 언론이 프레임을 보면 뭐 개딸들이 또는 네. 뭐 강성 지지자 네.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전부 개딸이고 전부 강성이야. 그게 아니라 개혁 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혁 그래서 제가- 성향의 네, 이제 그 저는 민주시민들 네. 또는 당원이라고 하는데 이미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미 변모를 했다. 네,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민주혁명도 꿈꿨고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뭐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완성됐다라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했던 촛불혁명 아닙니까? 네, 네.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민주정부를 세웠는데 지금 일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 아니라 지금 뭐 눈 떠보니 일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네. 이제 시민들이 각성을 한 거죠. 저는 매번 각종 선거 때 이 합리적인 그 깨어있는 그 조직된 민심이 투표로 저는 네, 나타난다고 이번에 보는 반영이,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스타 테스트에 1위로 달리다가 그래요. 이게 벌써 당원들이 내부 분란 뭐 구설수죠. 그 민주당 내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 당원들이 미안한 네, 감정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예. 그렇죠. 일종의 왜 미안한 부채의식인데 감정을 그렇죠. 갖고 있을까요? 옛날에 예전에 다스는 다스 누구 거냐고 이거를- 물어봐가지고 1년 또 옥살이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할 때도 뭐 인정한다고 그러고 또 물러났었고 깨끗하게 그런 물러났죠. 부분 때문에 네. 초반전에 1위를 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자기가 실수가 있으면 즉각 사과하고 당원들한테 사과하고 아 내가 좀 실언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양반이 성격상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거 그 내가 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예. 정봉주 일화를 아직 이제 내 정봉주 선배는 네. 좀 선배라고 해요. 정봉주 의원은 좀 학창 시절 독특했어요. 네, 네. 1학년 때 제가 문무대라고 하죠. 문무대 갔다 오니까 네, 네. 뭐 술 사주시면서 문무대 갔다 오는데 술 사주시면서 막 병영 체험이죠 그때 그래. 당시에. 그러면서 의식화도 시키시고 막 그거 뭐 이상한 노래도 네, 부르시고 네, 막 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재미난 캐릭터야.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운동권 캐릭터 운동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운동권인데 또 ROTC. 근데 2학년 되니까 또 ROTC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ROTC하고 운동권하고 좀 잘 안 맞으니까 네. 네. 변절 아이콘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네. 그 양반하고 잘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뭐 일부 운동권들이 이제 약간 틈을 두고 살았는데 네. 3학년 2학기 때인가 이 양반이 또 그 외대 학생회관에서 네.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위를 주동을 하더라고요. 줄을 타고. 외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 ROTC 복을 입고 시위를 주동하니까 장교복을 입고 시위를 주동. 예. 뉴스에 그- 그때 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나셨어요? 뉴스에 났어요. 저는 하도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하여튼 그때 제가 본 장면 놀러 충격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아래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정봉주 의원이 ROTC니까 ROTC는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거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온 거고. 아니 그러면 장교일 때 시위를 했다라는. 아니, 3학년 ROTC 때죠. 3학년 때. 3학년 때. 네. ROTC 3학년이라도 예, 군인 신분인 그러니까 거죠. 군인이죠. 그 ROTC니까 군인에서 잡으러 오고 또 청장리 경찰서에서는 그 형 옆으로 첩보를 또 잡으러 오고.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된다, 네가 잡아야 된다고 나는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결국 어디서 잡아갔습니까? 예? 어디서 잡아갔습니까 결국은? 군인이 잡아가야죠. 군인이 잡아가요. 학군단, 군인이니까. 학군단. 네, 학군단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도 일종의 부채의식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뭐 봉도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 촉이 굉장히 좋다. 정치를 내다보는 이 관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빨라요. 네. 그리고 그 정치를 보는 안목이 저는 좀 남다르다. 네. 그래서 참 아까운 선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안목이 문제는- 남다르다고 했는데 문제는 네, 늘 그 이비방정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치는 예. 돈키호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면복권 네. 받고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네. 그때도 또 구설수에 울렸고 네. 요번에 공천 받고 그렇게. 그것도 결국은 입방정이었잖아요. 아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정. 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죠. 제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 당분간 같습니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도 그 요번에 그 결과에 경영이 수용하고 네. 좀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저는 참
아까운 그 정치인 하나가 그렇죠. 결국은 초선에서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을 보면 한 3선인 것 같아요. 삼선이나 초선 사선이나 의원이 초선. 중진으로 보이는데 네. 딸랑 초선 한 번은 또 떨어졌고요. 예. 그런 그 정봉주 의원은 전성기 때가 그 정봉주 의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낙검수잖아요. 낙검수 예. 때죠. 그래도 정봉주 의원이 항상 나와가지고 그 김어준 씨하고 김용훈. 쫄지마 씨발 네, 그거 네. 그게 아주 크게 히트했었죠. 예. 근데 사실 정봉주 의원이 이제 구속 집행되는 날 네. 그 수많은 그 지지자들이 모여갖고 뭐 막 팻말 들고 막 이랬죠. 그리고 초기에 구속 수감 시절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도 뭐 줄지어서 아마 면회가 있는 거고 그랬죠. 아마 정치 캠페인에서 SNS 정치 캠페인의 그 뭐 1세대지 않습니까? 이 김어준 씨와 같이 사업적으로도 뭐 외대어학원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하셨고. 예. 정치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인격 수양도 해야 되고. 예. 정봉주 의원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나대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버린다면 정말 농락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은 그냥 우리 일반인은 정치 못한다. 좀 타고난 DNA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면 그런 유전자가 없어도 이상하게 여의도 섬에만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전형적인 정치인이 돼가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학자 출신이고 네, 선비 출신이고 네. 1년 지나면 다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다음 그러니까 코너로 정치에는 절대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정치인들은 늘 예. 스스로 합리화를 해서 그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그래, 했잖아. 생물이라고. 자기가 그 어제 또 이렇게 합리화를 얘기하고 하기 위해서 정치에는 절대라는 게 없다는. 정치는 생물이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코너. 알겠습니다. 그 정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슈 브리핑 타임에서는 그 29일 어제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연찬회가 세 번째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뭐 정치권 이슈로는 뭐 가장 핫하게 또 거론이 되는 내용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대통령 그 연설을 들으면서 네.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았어요.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그렇게 답답하고 국민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자기 말만 하고 진짜 그때 그걸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생각나요.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그 서울에서 우리 방송할 때 네.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이 모양이 꼴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네. 올 오죽하면 저 오기 전에 컬럼을 하나 쓰고 나왔는데 네. 제가 컬럼 제목을 그대로 제가 쓴 컬럼이지만 예. 가상 세계에 빠진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이라고 지금 이제 어제 제목고요. 예, 기자회견. 그리고 그 청와대에 연락 올 것 같은데요. 아까 선배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바로 네, 저는 뭐 매일 불려가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랬죠. 부탁을 드렸어요. 오죽 답답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희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그때는 굉장히 불행한 이제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눈 떠보니 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이 됐더라. 왜? 경제가 살림살이 팍팍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의료 대란은 뭐 의료 붕괴, 의료 내란이라고까지 하는데 대통령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병원들을 가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의사들이 조언하는 거는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최근에 SNS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목동 이대병원 거기에 응급의학과의 그 교수 한 분이 올렸잖아요. 응급의학과 교수는 두뇌 머리가 5개여야 된다. 그만큼 몸도 바쁘고 몸이 5개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응급실은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스토리잖아요. 병원 12군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상 치료가 안 되니까. 의원도 그렇죠. 그다음에 20군데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 아버님이 의사세요. 네. 근데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응급의료센터를 가게 되면 지금 전공의들 다 떠났잖아요. 네. 지방에 가기 거의 때문에 마비인 지방 거죠. 페이 닥터는 예. 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교수 2명이 교대를 하는 건데, 자, 교수 2명이 정말 뭐 번아웃된 상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환자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 분류를 해서 이거는 내과, 이거는 정형외과, 이거는 신경외과, 이게 이제 배후 진료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다 마비되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병상이 없는 것도 있지만 배후 진료가 안 되면은 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 사람 받아갖고 이거는 신경외과 보내야 되는데 흉곽외과 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병원도 촉진도 안 되고 그래서 응급은 지금 의료센터는 거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붕괴됐다.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저희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 현장에서. 내용을 가지고 사실 그 국민의힘 그 연찬회뿐 아니라 예. 그 앞에 그 뭐 식사를 하자 했다가 지금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1년 유예안을 유예하자. 꺼내자 이제 뭐 그 갈등이 그 일어났죠. 1년 유예라는 그것도 불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네. 간만에 한동훈답지 않게 호기롭게 1년 유예를 두자라고 하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건 그나마 들을만한 얘기다. 이래서 여야 협치가 뭔가 좀 싹트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제 지금 이제 우리 김 국장께서 윤 대통령의 3번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네. 고구마 뭐 50개 먹으면 뭐 100 개요? 하다고 하는데 저는 읽거든요. 그래서 멈췄어요. 자, 혼자 다른 나라에 살지 마시고 네. 정말 제 기사를 쓴 거예요. 컬럼에서 네. 윤 대통령님 이제 마이웨이 네. 혼자 다른 나라에 살지 마시고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제가 당부로 근데 기대는 컬럼을 하지 썼어요. 마세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말도 안 듣는데 뭐 남국장님 말 듣겠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난 갈등이라고 이렇게 뭐 언론들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렇게 또 갈등 구조 이래야 또 이 트래픽이 좀 올라가니까 네네. 갈등이 무슨 갈등이에요. 이거는 네. 체급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현재 대표까지 갔던 게 누구 네. 덕이에요? 이게 검사의 세계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명하복 네. 검사 동일체. 그래서 이거는 선배가 지시하는 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도 항명이에요. 항명. 머리가 커가지고 좀 아니, 잘안 그러니까. 들어가던데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던데.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홀도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실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얘기죠, 직접 들으라는. 얘기를 네.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눈 마주칠 수 있을까? 근데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윤 대표님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친하다고 친했죠. 친했죠. 뭐. 친했죠. 아이, 그러면 친했죠. 지금은 안 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도 네. 예전에 카톡 300여 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직장 그 상사의 부인하고 부하 직원하고 얼마나 가깝길래 카톡을 한 350개 하고 뭐 업무 연락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7시간 통화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에서 우리 네. 이명수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이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네. 그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가 슬쩍 떠보느라고 누나 뭐 이거 나 뭐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한동훈이한테 가서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오. 그 정도로 가까운데 언제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그 문제의
디올백 사건 때 네. 한동훈이는 자기 입으로는 직접 공격을 못해. 그때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해갖고 네. 김경률 입을 통해서 말이 앙뚜아냈더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이해 못한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명이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예, 아. 용산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얘기에 의하면 그때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여사가 멀어지는 거는 윤석열하고 한동훈 여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밥 안 먹겠다고. 이 정권은 공동 조건이에요. 공동 조건. 공동 조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세요? 네, 공동 조건으로. 아니, 저는- 공동 조건에 난 대통령이 김건희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 저도 뭐 얼마 전에 저 도대체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입니까라는 또 그러니까 선배 말씀은 네. 그러면 국정농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그 뭐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아니 뭐 의료 대란도 의사들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아니 느닷없이 그때 왜 총선 앞두고 2,000명이 왜 2,000명이냐. 근데 이게 그때 행정심판에서 판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사협회에서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약하니까 이거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실제로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못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22대 국회 들어서 보건복지위에서 실제로 당시에 의대 정원 2,000명이 어떤 기준이냐?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럼 2,000명이 왜 2,000명이냐? 이거는 뭐 이미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다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사실 천공이 말씀 전에 천공이 본명이 예. 이천공 아닙니까? 예. 이천공. 근데 천공 정법 시대에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2,000명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네, 네. 썰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천공 말 전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의사를 늘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500명이었죠. 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명수 인원수를 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서로 윤 물러나지도 않고 대통령은 대화도 안 하고. 예.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재미를 봤던 게 예전에 그 컨테이너 그 네. 운수 그때는 화물 노조 그때는 재미 봤지. 그때는 좋았죠. 그때 지지율이 올랐죠. 예. 일반 시민들이 노조에 대해서는 이제는 피로감을 느껴. 네. 그래서 노조를 때려잡으니까 그냥 뭐 깔끔하게 해결되니까 지지율도 올랐죠. 근데 이게 착각한 거지. 이거 저 화물연대 때려잡듯이 의사들 때려잡으면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질러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의사들은 다른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의사들도 자존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입결로 따지자고 하면 의대가 1순위 아니에요? 법대보다? 의사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노조로 잘못 본 거야. 노동자로.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의사가 예전에 그 운동도 열심히 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데 그 이번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있을 일을 예측을 잘 못했고 그렇죠. 의사들도 고집을 많이 피우고 했지만 뒤에 있을 일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게 큰 차이라는 거죠. 이 맞부딪히긴 맞부딪혔는데 의사들은 지금 굉장히 그 앞으로 있을 그 아주 우환과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을 훤히 지금 내다보고 있고 되게 안타깝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차이가 크다라는 근데 거예요. 정치권은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탁월해요. 정치인들은.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잖아요. 네. 검사는 뭐를 잘합니까? 밀어붙이기. 수사를 잘하잖아요. 예.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예. 뭐 조작 수사를 하든 예. 뭐 수사를 밀어붙이듯이 하는 그런데 이 수사는 뭐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집단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미래의 분 볼 줄 모른다 미래를 이거죠.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과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압색을 들어갔던 통신 조회를 하든 뭐 아니면 불러갖고 뭐 세미나에서 요즘은 뭐 진술 조작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그런 그렇죠. 그 사건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과거는 얼마든지 켤 수 있다. 네. 조작도 가능하고. 하지만 미래는 조작이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임명을 하잖아요.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장관 이런 윤석열 식으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는 어제 들어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국민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지율 반전을 대화를 해요. 노리고서 대화를. 네. 총선 앞두고 2,000명 카드를 호기롭게 썼는데 네.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대충 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어제 그러면서 그거 자기가 또 한편으로 지지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거죠. 한동훈 대표는 대화를 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가 네. 자기의 가치는 뭡니까? 윤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네. 이제 이른바 한동훈이잖아요. 네. 한동훈이면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한동훈이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미스테이크였다. 오히려 더 말을 못하죠. 어떻게 한동훈이가 쭈삐쭈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긴 아이. 하는데, 예. 죽어 그럼 죽는 게 그렇죠. 검사세계라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실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의료대란이거든요. 이거 당장 다가올 일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예. 사건이라도 지금도 그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게 벌어지고 있는 피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예.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수도 네. 하면서도 그렇고 예. 벌었고. 근데 예. 만일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그 잠자고 있던 이 일이 아주 크게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겠다. 조마조마한 그렇죠. 상황이다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추석 그 연휴 그렇죠. 앞두고 지금 그때는 뭐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네. 하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 용어이고 네. 또 너무 지난한 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탄핵 과정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네. 나중에 또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있어야 또 탄핵에 이르는 거고 탄핵을 또 결의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최종적으로 또 결정을 내려야 네. 되니까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주위에서 요즘에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만 불고 요즘 많이 받죠?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그래 그쪽 법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돌아가셔야 그때 정신 차리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플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아프면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죠. 아프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심리적 탄핵은 그건 지켰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 스모킹공이 뭐냐, 예. 트리거가 네.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문제기 뭐죠? 뭐 이제- 여태까지 다 얘기해도 아니 나 많이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굉장히 자제하면서 네. 아니 하세요, 이, 빨리. 아니, 뭐 이 얘기는 뭐 네. 요즘 맞아. 뭔가 시사 유튜브에서 많이 네, 뭐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그 트리거가 뭐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른바 태블릿이었잖아요. 태블릿. 네, 네. 태블릿도 뭐 요즘은 조작됐네 안 됐네 뭐 그런데 사실관계는 뭐 나중에 또 따져 보겠지만 근데 그럼 결정타 태블릿 PC가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레임덕이 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레임덕이라는 벌써요? 건 뭐예요? 2년 만인데? 뭐 이년 벌써라니 만이죠. 벌써라니 그러니까 아니 네임덕은 이제야. 원래 그 초기부터 그- 네임덕이었지. 뭐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아니, 나는 레임덕이라고 저도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네임덕은 보통 눈치를 잘 안 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나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지금 정도 뭐 파일들이 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그 오마이뉴스 단독이었지만 네. 그 용산 대통령 관저에 증축을 했는데 네. 사우나하고 드레스룸이었다라고 했는데 오마이뉴스 그 취재한 기자한테 네. 이걸 어디서 제보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익명의 제보자인데 정확했던 거예요. 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네. 실제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찾았어요. 그 공사한 사람이 그 예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던 업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페이퍼 컴퍼니고 네, 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취재를 시도를 했더니 자포자기한 듯이 네. 다 알고 오셨군요. 네. 하면서 술술술술 불더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기자한테 제보를 준 사람은 내부자라는 거예요. 외무산 내부의 그 일을 알고 있는 이거 벌써 하나둘씩 까지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녹취 파일 하나가 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게 뭐 청문회 때도 그렇죠.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 그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네. 했을 때 800에 7070 그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국가 뭐 네, 맞습니다. 보안에 얽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질문도 했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한테 그러면 그것마저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까는 누군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까 김태욱 국장님 그 레임덕 이야기 아까 그 예. 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그 평가도 아니 해주셨는데 우리 그 저는 왔다. 왔다. 남장님은 초반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왔는데 이게 바로 예. 이 응급 의료 붕괴 이것이 지금 이제 결정타가 될 앵커께서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석이라든가 추석이 이번에 이제 뭐 거의 나흘에 그죠? 네. 9일간 일반 직장인들 네네네, 그쵸. 그럼 응급센터 이런 데는 이제 다 거의 기능을 안 할 거예요. 그쵸. 동네 병의원들도 그나마 많이 문을 닫을 것이고 근데 대통령은 안이하게 어제 또 대국민 앞에서 예. 병원 가봐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했습니다. 아이고. 난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한 아니, 거야. 진짜 이게 아마 웃기는 사달이 아마 거기서 네. 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빨라지는 거고. 윤석열 네. 정권이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수많은 문제점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또 밝혀지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마이웨이잖아 마이웨이. 네. 나홀로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어? 네. 그래 접는 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저는-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을 하고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철학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요. 정신승리다라고 봤거든요. 정신? 참 이 사람 정신승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 어디 가상 세계에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컬럼 마무리로 제발 가상 세계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당부드렸죠. 우리 김 국장님 말씀대로 듣지도 않겠지만.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고 일개 남장님 말을 아유 듣습니까? 더- 일개 편집국장 말은 뭐 듣기나 하겠어요. 아유 더 그분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거듭 얘기하지만 안 문제는 아파야 될 것 그거예요. 같아요.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목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웨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예.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쌓은 민주화, 어렵게 쌓은 경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 아니, 제대로 근데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기대하셨어요? 처음에 좀 기대했어요. 처음에? 예. 이번 친구가 어떤 점에서 이번 기대했어요?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점에서 이 기대했어요? 정도는 진짜 몰랐어요. 이 정도로 무식하고 저는 이 정도로 아이.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데는 저 진짜 기대했던 거예요. 포인트가 저는 네. 2019년 그 가을부터 네. 이미 제가 그 아까 다시 또 조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네. 그 스토리를 제가 쭉 인볼브해서 네. 기사를 써왔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제 취재 수첩을 펼쳐보는 듯 했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 네. 그다음에 법조 기자들에 의해서 그 가짜 뉴스들, 네. 나중에 실제로 공판 현장에서 다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것들,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악의 축이 탄생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사실 그때부터 섬뜩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그 대통령 선거 나올 때는 이 양반이 이미지가 좋았어요. 아니, 공정과 정의에 훨씬 그냥 포장이 권력에 됐지.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면서 네, 네. 또 어떻게 됐건 박근혜 집어넣었잖아요. 사법 탄핵을 한 사람이라 집어넣으면 뭐 다시 다 끄집어내는 본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닌 거라고 본 거죠. 근데 네. 아니 오죽하면 서울에서 그러면 이정수 기자 할 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 그때 정확히 나중에 이야기를 이준석이가 참외 그 고백을 했잖아요. 양도구역이라고. 맞아요. 양인 줄 알고 팔았더니 개고기를 팔았다.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날리고서 그 뿅뿅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 국회 그 카메라에 걸려갖고 야, 그때 대통령이 나열하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이게. 기대를 하긴. 아니 그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때 약간 선거할 그랬는데 때? 아, 그래서 기대했다고 이거는 안 이제 그만. 제가 제방하니까 왜 이러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말씀 조심해요. 이번은 말려주세요. 이거는 패널 두 분이 싸우십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라고 했어. 이 라이브 방송이기 전방, 때문에 전방은 그런 단어는 좀. 이 이야기 사실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열받는 이야기가 이어지겠는데 지금부터 진행할 코너 이름은 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정치 타임머신으로 이 코너에서는 오늘 주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외정시대라는 제목으로 정치 타임머신 진행해 보겠는데요. 외정시대 아까 초두에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제시대를 표현할 때 야 이거 외정시대로 가야 될 것 같다. 눈 떠보니 외정시대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걸 실제 지금 2024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냐 할 정도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아까 제가 초두에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정 시대라는 표현을 예, 썼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일제 시대라는 이야기보다 외정 시대라는 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외놈들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제 강점기라고 하고 네. 그 지금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국어 사전에 찾아보고 왔는데 일제 시대보다 국어 사전에 일제 시대 식민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식민지까지 붙였는데 그건 다 좋은데 제가 왜 외정 시대라고 해야 되냐고 주장을 하면 일제라는 건 일본 제국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애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일본을 제국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외정 시대라고 또 얘기하면 혹자들은 약간 감정이 섞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외자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선조 어르신들은 감정이 안 실렸겠어요? 안 실려서 그런 소리 했겠어요? 예. 근데 제국주의라는 게 정치학 용어에서 현상유지 정책, 제국주의 정책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인데 제국주의 자체가 나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가서 땅 빼앗고 예. 그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그게 서구의 그 역사가 그 전부 제국주의 역사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있죠. 인도 네, 그렇죠. 예. 건너서 얘네들이 제국주의가 약탈을 일삼았고 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게 정치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냥 제국주의 자체가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해요? 북한은 일제 강점기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 제가 예. 정부 일을 한번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일제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이었는데 정식 명칭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진상조사위였어요. 그 단체 이름이 그런 겁니까? 그 기구 기구 이름이. 이름이. 그래서 그 정부 기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정부도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제 강점기가 좋은 표현이다. 왜냐면 얘들이 강제로 우리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나 뉴라이트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일제라고 쓰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라고 쓰니까 전번에 그 청문회 때 그 누구야 그 김문수 그분이 그러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그러면 그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김문수 아니 같은 외정 시대라고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 김문수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김문수 했을 거 같은 아니에요. 사람이 일제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땡큐 하겠어. 얘들은 일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일본. 국가의 우리가 국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인이었다고 일본이야. 이야기하니까 왜 상식적인 거 갖고 그러니까 따지냐고 저도 들이대잖아.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외놈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네.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또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명칭이 바꿔진 게 왜 그런지 궁금하긴 했었어, 사실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 있을 때 우리나라 명칭을 북한으로 표기해가지고 또 한 번 난리 네,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표현을 그러니까 남들이 표현을 해준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주장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었었어요. 맞아요. 예. 그 북한의 김일성이 그 항상 하는 얘기가 18번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자기네 북한에는 친일파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예. 남한에는 수많은 친일파가 있지만 북한에는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은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그 김일성은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1946년에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네. 인민들한테 무상으로 다 줬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문제는 있죠. 네. 무상으로 준 것이면 뭐 주긴 줬지만 네. 뭐 자기가 또 이렇게 그렇죠. 저 네. 경작권만 준 거지 정부 준 게 아니잖아요. 경작권만 주고 또 뭐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뭐 거기에 불만을 품은 많은 그 실향민들이 네.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땅 뺏겼다고 내려온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김 국장님이 그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셨다 그랬죠? 여러 번. 여러 번은 아니고 3번 갔다 왔어요. 세번 갔다 왔어요. 세 번이요? 여러 번이. 그쵸, 일본 사람 가기도 어려운데. 개성공단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평양 갔다 왔습니다. 그 평양. 예. 평양. 네, 평양에. 무슨 일로 평양을? 평양은 그때 장애인 뭐 축제할 때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사실은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꿈이 평양 그 주재 네. 이제 이렇게 특파원이나 취재본부장 네. 그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네. 한동안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가능할 수 시절에 있는? 예, 남북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잠시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아유 세번 달려. 이렇게 지금 잠깐 농담 네. 농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재미없으면? 예, 재밌으면 제가 책임져요.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데 네. 이제 기자들 몇 명이 와가 쭉 먹을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네. 기자한테 그 북한 공안이 너무 냉면 맛있더래요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냉면을 먹고 있는데 기자한테. 예, 네, 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은 거짓말한다는 거를 후라이 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후라이. 예. 네. 후라이 치지 마세요. 맛이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 남조선 아새끼들은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어서 네. 북한 평양 옥류관의 맛을 모른대요. 이러는 거야. 네. 그러면서 북한 말 잘, 북한 잘. 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맞을 때 뭔 이런 냉면이다 있냐고 막 그러는데 몇 번 먹어보시고 평양냉면이 좀 밍밍하죠. 밍밍하죠. 예. 그걸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한에서도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밍밍한 거. 예. 네. 그때는 평양냉면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죠. 지금은 뭐 남한에도 옥류관이라는 음식점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자 굉장히 무안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안 재밌었어요. 책임져 이거. 예. 외정시대 이야기하면서 예. 지금 최근에 논란, 학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심지어 또 경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죠. 그 뉴라이트. 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보수주의,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경제학적으로도 뭐 이야기 예. 신경제주의라고 신자유경제주의라고도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뉴라이트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난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래서 너 뉴라이트지 이러면 욕하는 것 같고 도망다니고 근데 보면 또 뉴라이트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과 관련된 또 역사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부서에 이렇게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주요 뉴라이트 부서가 아니라 3대 국책 연구기관이죠. 그렇죠. 역사. 뉴라이트가 다 장악을 했어요. 네. 그럼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석이었더라. 네. 근데 김영석이는 역사학계에서 듣보잡이다.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 박사학위 논문이 중국 송나라 논문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나 그렇죠. 국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그러던 김영석이가 스를그머니 나타나서 뉴라이트냐 그러니까 자기는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광복회가 뉴라이트 정의를 했어요. 네. 9가지로. 네네. 제가 기사로 다뤘던 것. 그래서 그 9가지 기준을 내 김영석 지금 신임 관장을 팩트 체크해서 돌려보니까 그대로 부합한다. 아이 뭐 상당히 만점이에요? 부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네. 두 번째,
1948년을 그러니까요.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뉴라이트. 네. 세 번째,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반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맞죠? 뉴라이트 네 번째. 아 이게 광복회 정의예요. 아, 광복회 하도 정의. 논란이 많으니까 네. 내가 기사로 다뤘던 건데.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 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네. 다섯 번째,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네. 여섯 번째,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 7번,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여덟 번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마지막 아홉 번째,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아홉 가지를 광복회가 요번에 뉴라이트의 정의로 내세운 거예요. 네. 김문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홉 가지 다 해당되죠. 네. 김영석이도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다 부합하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네. 들어보면 예. 이렇게 들어보면 뉴라이트가 나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건국절 1948년 이승만 이걸 키워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1948년 이승만 건국절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데 건국절이나 건국이 생긴 때 그럼 그 전에 우리 수많은 항일 독립투사들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게 예. 그들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느님처럼 모시고 있는 이승만마저도 예. 48년도 정부 수립의 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아니, 임시정부부터 이런 논란 자체가 아, 나는 되게 이거는 어이없는 게 사실은 논란 삼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논란 삼은 적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도 예. 명시가 돼 있다시피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처럼 네. 그냥 있는 사실인데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우리나라 정부의 스타트가 1919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적통이 계속 이어져 와서 이제 광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헌법 정신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냥 이 뉴라이트가 우리나라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야, 왜 훅 들어와가지고 훅 들어와가지고 잘못 들어와가지고 왜곡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이 목적이 암약하고 뭘까요? 있던 목적이. 암약하고 있던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네. 암약하고 있던 이 뉴라이트들 한 줌밖에 안 돼요. 이들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숨어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 있다. 뭐 광고를 라고 하셨죠, 그분. 그렇죠. 네. 밀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야 지하에서 암약하고 숨어 지내던 이 밀정들이 네. 고개 빳빳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얘들은 자기네들은 뉴라이트가 아니래. 김태호마저도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랬다가 아니라고 실토했잖아요. 얘기하는 거 실토했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거죠. 백인 선언에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잖아. 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그러지 않아요? 부끄럽긴 한가 봐요. 그랬지. 그 뉴라이트를 당신은 뭐라고 정의냐 그랬더니 멋있게 해석하는 거야. 새롭고 뭐 합리적이고 뭐 그래서 자기는 뉴라이트라고 했는데 이게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행타가 뉴라이트가 왜 나쁜 거예요? 이러잖아요. 벌써 이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뉴라이트가 스물스물 나타나서 뉴라이트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나 이거 굉장히 무섭다. 뉴라이트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느 시기에 생긴 돌연변이 변종이란 뜻이잖아요. 변종이죠. 그래서 변종이죠. 예. 저는 용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뉴라이트라고 하니까 괜히 왠지 멋져 보이잖아. 예. 그냥 외라이트다. 그래서 아까 이제 외라이트. 외라이트.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외라이트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뉴라이트를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야? 홍길동이가 아버지라 홍길동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러면 우리가 외라이트라고 불러줄게. 그럼 될 것 같아.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생각난 아홉 게 하나 가지. 있었는데 예, 9가지 중에 그
독도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지금 영월에 가면 지도를 모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독도가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던 그 지도가 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독도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았었고 네. 독도를 한번 갔을 때 가슴이 벅찼 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지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도가 독도가 그분이 그거를 되게 지도를 찾아서 막 애를 쓰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있으실 거야 아마. 그래서 예전에 그 지도를 예전에 있는 걸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가 계속 유지하고 했고 했던 부분들이 한 3개인가 4개의 지도를 저도 봤던 걸 지금 기억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예. 학자들이 지금도 예. 새롭게 고증들이죠. 예. 그런 독도가 예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영토였다라고 하는 그 문헌이나 문서들이 유럽에서도 발굴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문서 네. 여기서도 발굴되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또 일본 애들 나름대로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얘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걸 자꾸 분쟁 지역화 그렇죠. 시키는 만들려고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림수예요. 나는 거기에 네. 우리 국방부가 이 정부 들어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한번 표기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국방부 교재에. 근데 얘들은 이제 이거를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일본 애들의 꼼수예요. 근데 여기 말려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 좀 이야기 중에 정말 궁금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뉴라이트들이 혹은 이 정권의 수뇌부가 일본과 친해지려고 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건 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왜 친일 정책을 세우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그 외정에 가까운 이런 정치를 하려는지 이유가 뭘까? 뭐가 이득이 있을까? 저는 네. 대통령의 이해관계랑 맞아 떨어졌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역사나 안보 참모가 큰 문제가 있다. 네. 그게 과연 누구냐라고 이 정권 초기부터 그랬잖아요. 네, 네. 도대체 뭐 어떤 학자는 어떤 뭐 정치 평론가는 누가 윤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느냐. 네. 그렇잖아요. 어제도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몰라요. 김영석도 몰라요. 네.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거는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더라고. 보수진데 국민을 바보로 하는가라고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순회가 누굴까? 저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김태호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이게 하지.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그 하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맺게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자기네들이 멀리서 조종할 수도 있고 한 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뉴라이트 애들이 해소하려고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미국의 지시라고 보면 그러니까 돼요. 군사 동맹을 한일 군사 동맹을 맺어라라고 미국이 이제 압박을 계속 그러니까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이 미국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될 때 한일 군사협정을 꼭 맺으려고 네, 노력을 네, 하고 네. 있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박근혜 때도 끊임없이 박근혜도 사실은 그 일본하고 그렇게 일본이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박근혜도 그치. 일본하고의 그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지소비아 협정 때도 그렇고 네, 문재인 네, 네. 때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의하면 네. 얘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양 태평양에 대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네. 전선을 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에 일본을 내세우는 거죠. 군사협정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데 한국이 있으니까 일본 자위대 밑에 한국 국군이 들어가라 이 얘기지.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군사 동맹이라는 거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동 개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민족적 정서로는 일본하고 군사 동맹은 도저히 안 되니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교묘하게 한미일 방위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맺어서 여기에 자꾸 강요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적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결 국가가 되는 거죠. 북한은 그냥 완전히. 적대 국가라고 하고 네, 네,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적대 국가가 되면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 지난번 동해상에서 네. 한미일 3개 그 연합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일본은 해군 함정에 무슨 길을 달죠? 우길기를 우길기를, 달잖아요. 예. 그게 선두에 섰고 우리 해군 그 구축함들이 그 뒤를 따랐다. 네. 그러면 코맨더를 누구한테 명령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는 의원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국방부는 대외비라고 해서 내주질 않는다라고 해. 네. 무조건 대외비예요, 요새는. 이렇게 네. 야금야금 들어오다 보면 유사시에 그러면 이쪽에 대장 훈련을 했는데 네. 대장 훈련이 북한의 잠수함은 그렇게 큰 그 상어급인가 큰 게 없대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의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미군 잠수함이 떴던 거는 네. 러시아 잠수함을 겨냥한 거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일본이 대러 방어 그 전선을 치는데 네. 우리 한국 해군이 들러리 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 유사시에 네. 그러면 한국군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논란이 있었죠. 일본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게 일본 자위대는 남의 나라 땅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김태호라고 하는 안보실 그 실질적인 수장이죠. 네. 그 당시에 논문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게 하는 논문을 써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MB 때 쫓겨났던 이유가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받았죠. 네. 그 비밀 문서. 그렇죠. 그거 오픈해 갖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소련하고 절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돼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사실 좋았잖아요. 그 사이를 이거는 지금 완전히 미국만 바라보게 됐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안 도와줄 시에는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예. 이거는 이렇게 벨랑코 외교는 북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건 내년이 아니라고 되면 보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이 예. 그렇죠. 내년인데 예. 그 내년 이 추세로 가다가는 군사 동맹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해버리면 그렇죠. 우리나라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윤 많이 대통령의 하거든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근데 느낌이 많이 이제 드는 이게 거예요. 예. 군사 그게 불안한 동맹이나 거죠. 예. 조약은 국회 비준을 얻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안 하고 네. 한미일 간의 협정 형태로 해서 지난번에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맞아. 호주과 뉴질랜드 가고 네. 3미 국방장관이 협정문에 사인했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거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거 공개하라 이거지. 거기에 아마 남몰래.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정권 미국이 지금 초조한 거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내려앉으면 정권이 이제 민주정권으로 교체가 되면 자기네들하고 그동안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협정 이게 또 정권 바뀌면 무효야 해버릴까봐 그래서 얘네들이 불가역적인 협정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 불가역적이라는 건 뭐예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협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22대 국회 국방위에서도 계속 오픈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오픈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거 정말 우리 앉아서 네. 한일 국교 수교 60주년 하지만 또 경술국치 60주년 100주년 아닙니까? 네. 이거 우리 일반인들이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한국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없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정권을 재청취하지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하면 자기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건 뻔하니까 북한이 사소한 도발을 하면 일본으로 전쟁을 튄다. 일으켜가지고 지지 끌어가지고 일으켜서.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예. 그 오죽 답답했어요. 그치. 김의겸 그 수석 최고위원이 네. 아니 장문의 메시지를 했죠. 최고회의 때 최고위원회의 때 개헌 뭐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1년의 과정이 지금 그 신복이었잖아요. 그 김용현 그렇죠. 예.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그 다음에 신원식을 안보실장에 앉히고 군대 정보를 꽉 잡고 있는 데가 이제 37 그 777 부대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미군의 그 첩보부대였는데 한국군으로 이완됐죠. 거기가 이제 감청부대인데 거기에 그 사령관, 그 다음에 방첩부대장, 네. 여기가 전부 다 누구다? 요번에 그 윤 대통령 충암고 동문들로 그렇죠. 다 네. 채웠어요. 김용현이 저 지금 신임 장관 후보자가 충암고 선배잖아요. 1년 선배. 그런 그 인적 구성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유사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유사시라고 하는 건 뭐 정말 그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윤 위협이 대통령 됐을 때 머릿속에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제 뭐 지금 김 국장도 한 발 더 나가서 유튜브에 한일 동맹 내면 얘기했는데 일본까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지난 문제라고 보는 거죠. 6월 달에 제보라고 해서 제보가 간 그 유튜브 방송을 알고 네. 있는데 언론사죠 거기도. 네네. 근데 그게 6월 초였어요. 네.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내용이 지금 이제 김 국장님 네. 얘기했던 그거죠. 어차피 하야도 안 할 것이고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결국은 남아있는 카드는 북한하고 불장난이다. 그래서 북한하고 모종의 딜을 하는데 여기에 국정원도 같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근데 북한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북한 애들도 내가 니들 도와줄 북한이 일이니?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저 그 풍선 문제 있잖아요. 대북 풍선 그 박상학이가 보내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했는데 아따 니들 걸렸다 그래갖고 이제 대북 확성기를 지금 연일 방송하는데 북한이 네, 예전 맞습니다. 같으면 민감해서 네. 거기에 이제 포 사격을 하는데 북한이 일체 대응을 안 해. 그러면 자작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다. 그러면서 그때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는 제보가 온 거야.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뭐 완전히 무슨 뭐 썰아냐. 그렇죠. 뇌피셜이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제보한 분이 예언가예요? 8월 달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원식 장관이 안보시장이 됐고 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됐고 소름이 확 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도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보안사가 개헌 문건 걸렸잖아요. 발각됐잖아요. 수사하다 말았는데 수사 또 총책임자가 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이야. 하다 말았죠. 그 저 보안사령관인가? 네 맞아요. 네. 미국으로 쳤다가 정권 바뀌니까 유유히 들어와갖고 유유히 들어왔죠. 아 그렇지. 근데 네. 그 정도의 계엄 시나리오가 있다. 그 당시에 이거를 추미애 지금 의원이 그 당시 대표였지. 예. 이 정보를 준 게 김민석 의원이었거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의원이 아니 공식 회의석상에서 네, 그 얘기를 했죠. 얘기를 네. 했죠. 그- 그러면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제보가 있다라는 거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늘 바라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렇죠.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완전히 폭망했을 때 특수효과라고 그랬잖아요, 한반도 한국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다시 일어섰고 또 다른 나라 베트남 전쟁 때문에 또 다시 일어섰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가 바로 이제 폈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동안 경제가 그 다 이제 정책이 그리고 한국한테 거의 다 밀렸잖아요. 제조업들은 네. 막 다 밀리고 있는 판국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정말 일본이 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북에도 적이 있고 잠재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도 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일본이다라는 사실은 네. 그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극우가 네. 찬스는 지금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네. 이게 또 실기한다. 왜냐하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빨리 계속 그렇지, 부추기고 그렇죠. 있잖아요. 같은 부추기고 논리인 빨리 거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굉장히 노라이트 애들이 도와주고 네. 있고 그래서 일본의 그 감정 광복 막말하고 그러니까 쏟아내고 있고 우리가 예. 이때까지 지내면서 보지 못했던 각종 친일 현상들 예. KBS가 광복절에 일본 그걸 틀어준다든가 두사 동맹 때문에 뭐 예. 아니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누가 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건 미국이고 일본인데 가장 큰 이득은 미국이 볼 것 네, 같아요. 미국이고 예. 또 일본은 또 그 기대를 예, 그 기대 부스러기 때문에. 뜯어먹을 예. 그 기대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예. 거기에 또 그 용산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다. 용산이 국민적 지지가 안정세고 그다음에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다라고 하면 초조할 게 없어. 그치. 근데 엄청 지금 싫어하겠죠 지금. 예. 정권을 내놓는 순간, 예. 정권이 바뀌는 순간 부인이나 그래서 자기나 장모나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나거든. 또 바로 보이는데. 자기가 수사를 해봐서 알잖아. 예. 이거는 그냥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이나 제대로 된 수사팀이 딱 털기 시작하면 이건 다 걸리거든.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또 지지율도 지금 간당간당해. 그러면 어차피 자기 찍었던 예. 2번마저도 자기 지지하지 않아. 지금 지지율이 27% 나왔더라고요. 아니 네. 오늘 보니까 23%더라고요. 23%. 갤럽 조사. 나왔어요? 예. 예, 지난주 대비 4%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27% 봤으니까. 예. 오늘 나온 거가 23%. 그 23%라면 거의 예. 콘크리트 지지라. 부정은 또 3% 늘었고.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야. 그러면 이들이라도 잡자. 그러면 이득을 누가 봐요? 윤 대통령이 정권 지지가 이렇게 취약하고 이럴 때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암약하던 뉴라이트들에게 한 자리씩 주는 거야.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태동은 얘네들이 원래 그 주사파애들이었잖아요. 신지호 말씀하시는 그렇죠. 얘들이 소련이 붕괴되니까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야, 우리 네. 어떡하냐? 그래서 얘들이 뉴라이파의 주 멤버가 되면서 얘들이 반공을 외친 거야. 참 이승만이처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뉴라이트는 신보수인데 그런데 예, 얘들은 주사파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 이제 좌파라고 얘네들이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을 해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네. 뉴라이트라고 하는 집단으로 뭉쳐서 얘네들이 세탁한 예, 거네. 그러면서 얘들이 반공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정계 정치권에 아유,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가 대표적인 대표적이고 심지어 저 학교 다닐 때 한때 김문수 존경했다니까요. 그 양반이 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으로는 그렇죠. 일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네, 네. 제가 5.3 사태 인천 네.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주한 시민회관에 이제 그런 분이 김문수 이제 갑자기 김문수가 아이고, 주동한 그 김문수 현장에. 의원이 전 의원이 욕을 먹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아니 그냥 자기가 변절을 해가지고 학생 운동하다 변절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던지 아니 그러면 되는데 김문수 의원은 내가 학생 운동을 굉장히 죽을 만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내가 나 보면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난 민주화를 이뤘잖아. 그런 걸 싹 빼고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동운동까지 하고 죽자 사자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학생운동권에 대해서는 아주 밉상 이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운동권에서 극한으로 갔던 친구들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얘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둥지를 튼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네.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암약하다가 지금 이제 호기를 만난 거지. 또 윤 대통령은 자기 전통적인 지지 기반마저 지금 떨어져 나가지. 또 뭐 한동훈이 같은 애가 고기 들고 막 대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예.
뉴라이트 애들 얘네들을 키워서 얘들하고의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딱 되게 웃긴 게 아니 김문수 같은 경우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윤석열이 뻘건 놈들이 수사해갖고 막 박근혜가 왜 탄핵당했다 나는 지박이 없어지면서 뉴라이트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같이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 암약하고 있다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 이 정권 만나갖고 예. 세상 만난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뉴라이트 숨기고 그 다음에 그 김문수 장관 청문회 하듯이 그때 물어보면 얘들이 아니더라도 그건 뭐 독도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면 얘들이 당당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라도 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견해는 뭐 이거는 분쟁 중인 사안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이도 그러잖아. 아까 말씀하실 때 뉴라이트들이 진짜 웃겼는데 MB 때 뉴라이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김일성이 욕해봐, 김정은이 욕해봐. 막 이게 뭐 바보도 아니고 김정은이 욕해봐, 김일성이 개새끼라고 해봐. 뭐 김정은이 개새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지금 건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일본보다는 한국 이기라고 막 아주 애가 끓잖아요. 예. 과연 그분도 그럴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보다 독도는 누구 짤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그 전에 아니 근데 지금 야권에서 독도 심상치 않다 이랬더니 대통령이 이 독도를 갖고 이념 논쟁한다고 뭐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못 낀 X가 섞는다고 이 제발이 저렸는지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이념 논쟁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야말로. 예.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독도가 한국 땅인지 그걸 그렇게 말이라고 하느냐고 얘기하면 쑥 들어갈 걸. 아니 외국인들도 와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를 막 해주는데 논문 그 지도 찾아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남이 우리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거라고 얘기 안 해? 얘네들 뉴라이트 외라이트죠. 뭐 이건 밀정도 아니고 요즘 뭐 오늘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이제 피켓 릴레이 들었더라고요. 친일 그렇죠. 박멸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의 그 전략에 우리 국민이 그냥 또 놀아나는 건 아닌가. 잠잠하던 독도 문제.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이 그 일제 강점기에 국적이 어디였느냐. 그 다음에 건국절 논란. 이 해묵은 논란이 이 시대에 다시 망령이 되살아난 거는 이들이 노리던 것, 우리 역사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이념 논쟁으로 변질시키면서 난 보수 정권이라고 보지도 않는데 이 정권의 연장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관계들이 아까도 이야기 나오면서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싶었어요. 그분은 그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죠. 진영 그 육사 출신의 또 이제 근데 잘 아시잖아요. 저기 이종찬 씨 아들하고 윤석열 중마고 초등학교인가 뭐 윤 대통령도 또 이종찬 회장에게 또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종찬 씨도 또 초창기에 윤석열이 지지했었고. 그럼요. 아니 그 멘토였지 멘토. 근데 이분이 그 키워드를 밀정이란 키워드를 쓰시면서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다. 밀정이란 말은 그 외놈 그 간첩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노 간첩이라 정확한 표현을 이제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한 이후에 뉴라이트에 대한 해석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용산 총독부냐 밀정 우두머리냐 이렇게 지금 야당이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죠. 진단이 돼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년도 60주년 수교 전까지 이런 움직임들은 아마 계속 그런 사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가을에 국사 교과서에 또 이 뉴라이트들이 박근혜 때처럼. 그렇지 지금
장난질 칠까봐. 언제까지 그게 그게 걱정이죠. 참. 와 진짜 네, 이순신 반복되는. 장관하고 왜냐하면- 이순신 장관이 관뚜껑 열고 나오시겠어 아주. 국사 편찬회라든가 이런데 스물스물 얘들이 기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돼. 완전히 우리 네. 야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교과서 장난질 칠라고 그럴 때 우리 또 난리들 났었잖아.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다시 또 지금 하고 싶은 아이들 말은 우리 국민이 교과서 잘하고 장난질 치는 걸또 박근혜 때 그렇게 당했으면서 또 이런 일이 2번 찍어서 그래 2번 찍어서. 아니 나를 아니 근데 진짜 이제는 왜냐면 이상하게 정치를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니까 네. 진짜 정치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하다 안 되니까 일어나 내가 정치 진짜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그럼요. 그 마음을 가진 거를 진짜 이제 앞으로는 정치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더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거는 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노선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떨어질까지 모두 가는 다 거.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도 뭐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면 예. 이제 그거만큼 비참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늘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그 국민들의 깨어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이 꼭 선거 때는 발휘가 되더라. 참 절묘해요. 근데 요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지난 총선 때 200석을 넘기지 못하고 고놈의 8석을 이제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지만 아마 국민들이 네. 지금 이제 다가온 선거가 2년 뒤에 지방선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 있죠. 근데 예. 우리 2년 어떻게 해요? 아유, 2년 반도 네, 1년 반. 아. 근데 왜 길게 이렇게 하는 생각해 거죠. 보면 진짜 이순신 장군이 외군하고 싸워서 이런 진짜 목숨을 바치시고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 우리 국민 후손들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뉴라이트 말대로 하면 예. 그 이순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전부터 48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 하는 거야? 이승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만.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두 가지 이슈인데요. 일본 이야기로 바로 이어서 하자면 네. 그 일본의 동해 바다 교가가 울려 퍼졌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그 고교 야구 대회에서 교토 국제고 우리나라 제일교포들이 그 세웠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90%가 일본인이라고. 예, 90%가? 예, 예, 일본인들이. 근데 많고. 일본인들이 이 교가 예. 첫 번째에 나오는 구절이 그 동해 바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 동해 바다로 예. 시작을 하는데 어, 사실 제가 감동적이네요. 되게 예. 감동적이었던 게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뉴욕의 어떤 시민사회 단체를 이끌고 계신 어떤 홍순일 씨, 그분이 한 평생을 대학 때부터 뉴욕에서 사셨는데 대학 때부터 그 동해라고 표기 운동을 하셨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거의 70년 가깝게 엄청난 로비를 해서 그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다 이게 세계 지도들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동해로 그걸 바꾸려고 온갖 그 개인 사비를 털어서 그 운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 지내왔던 그 책을 한 권 갖고 오셨더라고요. 동해라는 그거 하나, 그 자기 평생에 그거 하나에 좀 딱 정착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일본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그 동해 바다라고 하는 걸 뭐 시오브자편이라 그걸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께 톡을 보내서 축하드린다고. 학생이 전부 다 일본인이 아니라 제일동포들도 들어가 제일 있다는 동포, 거잖아요. 원래가 제일 후손, 좋은 후손. 학교인데요. 네. 네. 학교죠.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도 받아들였고 아. 그리고 전교생이 한 60%가 야구하는 학교예요. 야구 특성화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그 네. 고시엔 야구 대회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교 야구하고 네. 게임이 안 저도 될 정도로.
쿨했어. 이거 딱 보면서 와. 참여팀도 한 4,000팀 되고요. 예. 근데 그게 일본인 학생들이 무려 90%임에도 불구하고 그 혐한 정서가 일본 내에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 교육부나 교육청 지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예. 아 그래서 더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아니, 아까 근데 예,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걸 알고 나서 기아 타이거스에서 후원 많이 했어요. 오. 네, 기아 타이거스에서 야구공도 후원하고 네. 물질적인 후원 기아 타이거스에서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우승해가지고 또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그렇죠. 측면이었는데 감동적인 거죠. 이걸 우리 아까 이야기 거론했던 유라이트 그 압력했던 한줌 압력의 유라이트들이 이 뉴스 소식을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불편하겠죠.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정권이 바뀌고 네. 제일 조선인 학교가 있어요. 네. 이 학교 가면 여학생들은 우리 그 전통적인 한복 있죠. 저쪽는 치마 저고리. 예. 저쪽는 게. 근데 거기에 그 지원이 끊기니까 왜냐하면 조청년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열악해요. 네. 그래서 이들을 돕는 국내 단체들이 있어요. 몽당 연필이라고. 네. 아 몽땅 그 연필. 영화 배우 중에 보면 권혜호 예, 씨 있죠? 예, 예. 권혜호 씨가 그 몽당 연필을 끌어가고 있으면서 제가 기사로도 많이 그래요? 이렇게 서포트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들을 다루고 있는 전시회라든가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을 상영을 하고 영화 제작도 했어요. 그런데 통일부 소관이잖아요. 네. 그런 지원 단체가 정부 바뀌고서 네. 전부 아, 압색당했습니다. 그래요? 어머 이거 모르죠, 이 소식? 몰랐죠. 처음 듣는데. 그 학교가 원래 축구를 잘하는 학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의 국내에도 그 일본 북한 국가대표 하다가 와가지고 국내 뛰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축구를 아주 전통적으로 잘하는 학교죠. 국내 예. NGO들이 그 조선 학교 네. 걔들은 우리 한국말로 하고 있고 우리 전통적인 한복 입고 아, 그런 학교 그게. 생활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 잠시 너무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그 예정된 코너로 하자면 예. 그 글로벌 인사이트라 해가지고 예. 네.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잠시 좀 멈추고 그래요, 그 재미없어. 이건 몰랐지라고 하는 거. 아니 저 좀 전에 그 남기장 선배가 예. 이건 몰랐지 이게 재밌어요. 우리 그 막판에 우리 2시간짜리 라이브 막판에 한 15분 남겨놓고 예. 이건 몰랐지 하나씩 갖고 오기로 합시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랬나요? 어제 사실은 이야기 우리 잠깐 이야기 좀 나눴지 않습니까? 예. 야, 김건희 여사. 예, 그거 예.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교사가 있었겠지만 교사였던 분 한 분이 어떤 정치인의 부인이었다. 누구였죠? 그게 되게 이건 몰랐지. 그거에 이게 대해- 전형적인 이건 네. 몰랐지. 그거 얘기하면 이제 그간에 뭔가의 포질이 풀리는 이렇게 맞춰져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로 다뤘던 왜 윤석열 검찰이 그 집안을 저렇게 반 죽여놨지? 제기 못할 정도로? 그 조국. 예, 조국을, 예. 그게 따지고 보면 이거랑 또 연관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지금 얘기해 이건 주셔야 몰랐지. 윤석열이는 초창기부터 조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라이벌로 생각했지. 라이벌로 생각하고 아. 예전에도 무슨 그 나오잖아요. 야 윤석열이 나온다는 거 아니 조국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김건희가 뭐 통화하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조국이한테는 바짝 신경 써 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법무장관 라이벌로 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냐- 본인이 법무장관 이거죠. 하고 싶었던 아니,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을 더 네. 애정을 갖고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일단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 속았던 게 뒤졌나? 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에 우리는 유명한 다 말이었죠. 와, 멋있었죠. 이랬잖아. 예. 나는 그것 때문에 한 10% 이상은 근데 그게 그 알고 지역으로 보니까 왔어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검찰주의다라는 거지. 그쵸. 검찰만을 생각하는 검찰주의자인데 검찰이 그동안 권력의 주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권력의 주구란 뭐예요? 권력이 죽어 그럼 죽고 물어 그럼 물고 권력이 개라는 거였잖아. 그러다가 촛불 항쟁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잡아놓네? 그쵸? 검찰이 잡아놓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이명박이도 잡아놓네? 보니까 야 이거 다 잡아놓으면 돼.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전면에 나선 조국을 처음에 잡으려고 그런 거야. 저거 장관에서 내려앉히려고. 그래서 내려앉히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압수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청와대도 문재인 청와대가 좀 답답했잖아. 많이 답답했죠. 보고만 하고 그러잖아. 네. 이거 별로 또 제지도 안 해. 임명권자가.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은 썩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조국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대선 주자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부동의 1위가 누구였죠? 이낙연이었죠. 이낙연이었죠. 예. 그 다음에 누구였죠? 이낙연 다음에 누구였나요? 아니 민주당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윤석열이었잖아요. 아니지 윤석열은 윤석열이 그 나중에 있어 나중에. 예. 그 당시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었는데 아, 그래요? 3위였었어요. 근데 계속 상승 곡선에. 네. 그때 왜 저 김건희 씨가 점 보러 가갖고 예. 그 조국이 대통령 될 것 같냐고. 아, 그때예요? 그때였지. 그런데 그때 이낙연 총리 시절이었고. 그랬죠. 예, 예. 근데 당시에 이낙연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 대표가 됐죠. 네. 그 민주당 대표가 됐는데도 별로 제재들을 안 해. 맞아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날뛰고 대로 겁난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다들 조국이 그냥 당하는 거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했어.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방어를 안 해. 문재인 대통령 오죽했으면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냥 키워줬잖아요. 그렇죠. 난 그때 정말 절망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때까지도 그 본질을 못 본 것이죠. 예. 그런데 그때 그러면 강력한 대권 주자 누구였어요? 뭐 이낙연이었죠. 이낙연 씨였죠. 예,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이명박 그 사면복권 얘기하면서 그때 곤두박질 쳤죠. 예, 곤두박질 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뜨기 시작했죠.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미대 나왔죠. 왜? 미대 나왔죠. 그뭐 경기대 맞아요. 경리대 나온 거 맞다. 경기대. 경기대. 처음에는 단국대 나왔다고 막 그러고 아니, 소리가 나잖아. 그거는 예. 집안의 기대가 컸대. 예. 그래서- 집안의 기대가 크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대가 뭐 창피했나 보죠. 경기대 나오시는 아니, 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도 집에 가면 또 아니 혼나겠네요. 경기대. 근데 예, 중학교 때 미술부에 들어가서 미대의 꿈을 키우게 한 게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김건희 여사를 야 너는 미술에 소질이 있으니 미대를 가라. 그러면 중학교 때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때 그 선생님이 주는 영향은 크잖아요. 성장 때까지. 그래서 김건희 학생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어쨌든 미대까지 가서 뭐 지금 자기가 사업한 것도 미술 관련이잖아요. 코바락 뭐 그 컨텐츠가 미술 전시 뭐 대형 전시회 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미술 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김건희 여사가 동창들한테 그 당시에 그 선생님 보고 싶다. 미술 선생님 그리워했대. 그리고 만나면 은혜를 좀 갚고 싶다. 그동안 그러면 통 안 보고 그렇죠. 안 보고 지내다가 네. 이제 알고 보니까 선생님을 만났는데 짜자짠 이낙연 씨의 부인이었다.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김건희 부부, 이낙연 그런 부부, 사연이 그런 부부 인연이. 동반으로 아주 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게 몇 년도쯤이었 그 짜자잔 만났습니다. 뭐 이제 정치인으로 돼서 네.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씨 부인도 미술 했잖아요. 화가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네. 뭐 그 전시회도 열고 전시회 그림 때문에 또 문제 많았잖아요. 또 뭐 그렇죠. 강매했네 어쩐네 뭐 그래서 그림을 안 돌려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래서 아주 친하게 가깝게 그래요? 지냈답니다.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이낙연하고 붙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제지간에 윤석열이 물러나나? 사제지간 김건희가 물러나라고 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그 이낙연 씨가 네. 결국은 뭐에 갔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동양대 네네. 봉사상 하나 때문에 갔죠. 네네네네. 동양대 총장이 누굽니까? 그 최성해. 예. 최성해. 그런데 그 녹취록도 나오잖아요. 네. 조국인 내가 쳤어.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이낙연 캠프에서 당시 고소고발을 했는데 네. 뭐 졌잖아요. 오히려 이낙연 씨가 져서 소송비 물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맞고 그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남모 씨. 남기창 씨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조국을 굉장히 경계했던 이낙연 대표는 맞는 것 같아요. 경계했던 거 많이 맞는 것 경계. 같아요. 네, 맞는 거 근데 많이 전화로 경계했죠. 왜 강력한 라이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추미애 지금 의원 의원, 됐죠. 네. 추미애 전 장관도 그 당시에 경선 때 네. 뭐 이낙연 같은 후보였잖아요. 네. 대놓고 공격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제가 그 기사도 많이 썼죠. 조국 죽인 게 누구냐?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 대놓고 그랬죠. 토론할 때.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각종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 잡으려고 했을 때 네. 막았던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 네. 이런 거 대놓고 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또 이낙연 씨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 다음에 네. 이낙연 씨가 뭐 그 대장동 사건 네. 이재명 대표의 네. 대장동 건도 누가 줬냐? 그 경기도 듣보잡 매체, 1인 매체 네. 그것도 문제가 불거졌었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뭐 추론이지만 퍼즐을 맞추기로 들어가면 뭐 각자들 아마 지금 그러니까. 맞추실 거예요. 네, 네, 저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사실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개연성 여부랑은 상관없이 그냥 저 혼자 소설 써봤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 소설 쓸만하잖아요. 정적 죽이기 식으로 뭐 조국 저는 이재명 그럴 이런 가능성도 식의 있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 대선 때 재작년 대선이면 이재명 캠프에 있었는데 네. 가장 놀라웠던 거는 마지막에 막판 때 누구야 마지막에 그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낙연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안 대표, 하시고. 안 했죠.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그 예, 바로 그- 밑에 또 정운현 씨가 예, 정은희 씨가 또 적진에 이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예, 나는 방해를 윤석열 예. 지지한다라고 정운현 씨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자리 한 자리 하고 계시겠죠. 국어연구원 원장이죠. 그러니까. 임기 3년짜리. 근데 전혀 뛰질 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캠프 자장이 왜 안 뛰시느냐, 좀 뛰라. 그 누구야 그 어린 누구죠? 그때 당 대표 하던 저기 국민의힘 당 대표 하던 네, 어린 그 이준석. 친구 있잖아요. 한동훈? 아니에요. 이준석. 이준석이 네. 그 친구가 뭐 빨간 공, 노란 공, 하얀 공 있는데 그거 풀면 뭐 전라도를 자기가 40% 갖고 온다. 네, 네. 그렇게 지금 공갈 치고 있는데 가서 좀 집토끼 치니까 전라도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표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뜨거운 소리 했어요. 아니 이낙연 씨의 대표적인 그 오른팔이었죠. 그 국무총리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정우현 씨가 캠프 NI 캠프 거기 활동을 그때 했거든요. 오마이뉴스 편집장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죠. 서울신문 기자시죠. 그랬죠. 그분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또 다른 멘붕이 또 왔죠. 민정실장 하시던 분은 또 폭로를 또 그랬죠. 하고 예, 그랬죠. 예. 그
그러니까 이 정치의 세계는 DNA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정치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거 오늘 그 어떤 기초의회 또 의원인 친한 동생이 오늘 전화가 와서 더 이상은 환멸을 느끼고 못하겠다. 그리고 아직 좀 남았는데 진짜 본인 하고 싶은 일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잡았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뒤통수 맞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이걸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혼란을 겪었던 게 저희 한참 공부하고 이럴 때는 뭐 보수야, 진보야, 뭐 레프트냐, 뭐 제가 언론에 종사한다니까 뭐 요즘도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들 물어보는데 네. 보수 진보는 이제 저는 의미가 없다. 자, 옳으냐 그르냐, 그다음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맞아요. 제발 이제 상식과 합리적이냐 비상식으로. 비합리적이냐, 네. 이거가 어떤 잣대의 기준이 돼야지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네.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분명한 건 윤석열은 비상식적이에요.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거는 뭐 정신 뭐 분석학자들이 그다음에 정치 철학자라 심리학자들이 분석 불가. 하여튼 저는 각종 이론을 들이대도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거를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 우리 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지켜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 군사 정권이 정권의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그냥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보수냐 진보냐, 좌파들, 반국가 세력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잡아가야지. 그렇게 무능한 게 어디 있어? 반국가 세력이 지금 곳곳에서 암약하고 국민 보고 항전하라고 하면서 지금 그리고 그 언어 표현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선배 지금 9시 59분인데 좀 이따가 이제 땡 할 겁니다. 땡. 네. 9시 59분이고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그 표현도 몇 초 남았지? 반국가라는 그 표현은 진짜 1분 남았습니다. 제가 클럽으로 썼잖아요. 전두환이나. 네. 반의를 외치면 반국가입니까? 내가 그랬지.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요구가 많잖아. 시민들 탄핵 촛불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은 그분들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반정부 세력입니까? 내가 물었다니까 기사로. 아직도 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묻기만 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듣지도 마무리하고 않는데. 계속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전번에 그 우리 예. 이순신 그런 비순신들 그런 거 하냐고 물어볼 때가 제일 웃겼어요. 나는 우리 어제- 얼마 만에 들어본 겁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게 하는 전두환 때만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박정희 그 뒤로 있었고, 없어졌죠, 예. 그게. 이 그거는 구시대편이에요. 이 정권이 정권이- 누가 꺼냈을까요? 정권이- 짐작한데 네. 그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개념을 끄집어낸 사람은 그 다른 참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 표현이라면 뭐 중공 그리고 북계 이런 식 이런 표현 때 쓰던 표현이에요. 우선 우리 퇴근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야기는 계속 하시죠. 아니 어제 리허설 할 때 하도 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오늘 얌전 떨었더니 얌전 뜬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선배가 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압도적이야. 낄 틈이 없어요. 낄 틈이. 너무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김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예. 나는 누가 이걸 가스라이팅 시켰을까? 나는 그동안 김태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호도 또 오리발렘이 그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그 김태호도 좀 뭐 사실 뭐 일반인들 봤을 때는 뭐 듣보잡이잖아요. 뭘 이렇게 영향을 근데 미치고 주요직에 앉아 걔가 있었다고. 왕 실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실장이 3번 깎일 누구? 동안 차장인데
김태효. 땀이 되나 걔가? 그 언제쯤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인데 인지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